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8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인간이야라는 책인데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가 쓴 책이고 부제목을 살펴보면 타인을 인간 이하로 보는 비인간화에 대한 거의 모든 역사입니다. 이 부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키워드는 비인간화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둡지만 세계 2차 대전이든지 난징 대학살 또는 홀로코스트 등과 같은 대량 학살 그리고 노예제도 등과 같은 굉장히 어두운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재밌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진술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다크투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잔혹 역사를 다룬 되게 자극적인 책이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후루룩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자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은 비인간화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비인간화는 dehuman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자는 비인간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위 인간에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별한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함이 있는 하위 인간은 진정한 인간인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노예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 같은 종족 구성원이라고 여겨진다면 결코 받아서는 안 될 대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학술적이게 쓰인 설명인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비인간화는 정말 인간을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을 모기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기를 죽일 때 큰 고민 없이 죽이잖아요. 또는 큰 죄책감 없이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인간화된 인간을 죽이는 건 죄책감을 가지는 짓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기를 보면은 모기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죽어야 마땅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모기를 봤을 때 2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모기를 죽였다고 해서 그날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아니면 잠을 자면서도 악몽을 꾸거나 하진 절대 않습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어두운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노예제도 이런 것들의 바탕에 깔린 심리적 메커니즘이라고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예제도를 이 저자는 언급을 하면서 백인들이 유럽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이용을 할 때 그 흑인을 모기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비인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은 채찍을 맞아도 마땅한 흑인은 우리가 부려먹어도 마땅한 존재.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마치 모기나 아니면은 개미 또는 지금은 이제 동물권이 많이 발달을 해서 강아지를 되게 우리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뭐 개, 돼지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보다는 무언가 결여되어 있으니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해서 그들을 비인간화,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해서 죽여도 마땅하고 노예로서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인간화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자극적이었던 이유를 몇 가지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이제 노예제도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항해 치대를 열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그 원주민들은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죠. 당시 전염병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이 죽었지만 그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신대륙에 넘어간 스페인 사람은 특히 당시 원주민들을 마치 돼지를 사냥하듯 또는 늑대를 사냥하듯 그냥 마구 총을 쏴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100년 이후에는 영국 사람들이 다시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식민지 투입해서 노예로 사용을 했죠. 이 예시들을 단순히 이렇게 학술적 그냥 문장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진술서 또는 목격 증언 등을 삽입해놔서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중반에는 애리조나 지역에 정착한 미국인들이 아파치는 이제 당시 백인들이 해당 지역의 원주민을 싸잡아서 경멸적으로 이르던 표현인데요. 아파치 원주민들을 상대로 말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판사 조지프 프렛 앨런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어느 사냥 원정에 참여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정착민들은 아파치 원주민 5명을 죽인 후 그 두개골을 가져다가 사슴 가죽을 다듬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예컨대 1867년 미 육군 장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군이 아파치와 벌인 전투는 통상적으로 전투라기보다는 야생동물 사냥에 가까우며 아파치 원주민들은 늑대처럼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간 조금 너무 제 상상력을 발휘하기 힘든 문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두개골을 가져다가 두개골을 사슴 가죽을 다듬는데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치 원주민들을 아파치라고 불렸던 그 원주민들을 죽이는 것이 같은 인간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랑이 사냥하듯 또는 늑대를 사냥하듯 그냥 야생동물 사냥에 가까웠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 책을 읽으면서 잊기 힘든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벵가는 당시 콩고 자유국이라 불렸던 중앙아프리카의 광대한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살던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오폴트는 당시에 이제 벨기에 국왕인데요. 레오폴트는 땅과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고무, 구리, 상아 같은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데요. 군대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하마 가죽으로 채찍질하거나 큰 칼로 손을 잘랐다고 합니다. 잘린 손들은 바구니에 담겨서 식민지 관리에게 제출되었다. 그들은 고물을 갖다 바치기를 거부한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주민 10명은 그물에 집어넣고 큰 돌을 그물에 매달아 강물에 던져넣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물에 집어넣어서 돌을 달아서 강물에 던져넣었던 거예요. 군인들은 젊은이에게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강간하도록 죽이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오타 벵가라는 이 사람이 살던 마을도 공화국군이 깨끗하게 청소한 마을 중 하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베르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르너는 1904년 세계 박람회에 인간 동물원을 위해 이국적인 인간 표본을 세인트루이스 도시로 가져오는 계약에 서명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을 쇼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르너에게 이 오타 벵가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타 벵가를 발견을 한 다음에 이 베르너란 사람은 오타 벵가를 새로 개장한 브롱크스 동물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오타 벵가라는 한 사람이 브롱크스 동물원의 자리를 얻었고 오라구탄과 우리를 공유하는 전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오라구탄 우리에 넣어서 당시 브롱크스 동물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라구탄 또는 원숭이처럼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너무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사람을 동물원 우리에 넣어서 구경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인간 동물원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끔찍했고요. 그리고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표현도 너무 경멸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큰 칼로 자르고 그다음에 그 날의 할당량만큼의 고물을 통에 채우지 않으면 그 마을을 그냥 청소해버리고 이런 게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는 같은 인간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을 비인간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요. 이제 일본이 잔혹하면서도 뻔뻔한 방식으로 했던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했던 난징 대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증언을 수집한 가츠이치에게 전쟁 당시 부사관을 지낸 어느 남성은 군인들이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가르고 여성의 음부에 수류탄을 집어넣어 터트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느 부사관은 당시에 자신이 갓난아이 엄마를 강간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시끄럽게 울자 짜증이 난 나머지 이제 갓 옹알이를 시작한 무고한 아이를 들어다 끓는 물에 집어 던졌다라고 자백을 했다. 머릿속에 정말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했던 또 다른 군인인 요시오
츠키카는 저희는 중국인을 가리켜 찬코로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벌레나 짐승처럼 인간만 못한 존재라는 뜻이었죠. 중국인은 인간 범주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랬죠. 츠키야는 무장하지도 않은 중국인 민간인을 총검으로 찔러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이 그 명령에 순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짓을 못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인간 이하의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에 군인으로 참여한 이 아즈마 시로 역시 자신이 연선들을 강간할 때는 그들을 인간이라고 여겼을지 모르나 학살할 때만큼은 돼지쯤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역사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끔찍한 역사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당시 그 사람들이 같은 종족을 비인간화해서 돼지, 세균, 모기, 거미, 곤충, 세균, 기생충 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설명을 하고 그 비인간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현재에도 굉장히 필요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계에서는 비인간화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그렇고 여성들은 무참하게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여성뿐만 아니라 그냥 아이, 남자, 민간인뿐만 아니라 이제 군인들 모두 같은 인간에 의해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제 2023년 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와 폭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인 수천 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 병원 및 학교가 파괴되고 있으며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을 납치하고 살해를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 신장 위구르족이 탄압된 사건, 그리고 수단 내전, 탈레반 정권,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비인간화 담론 등 현재에도 그 비인간화에 대한 역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비인간화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와 지금보다 덜 끔찍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과거와 지금보다 덜 끔찍한 미래를 위해서는 비인간화에 대한 담론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인간의 잔혹한 면들, 본성을 파헤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의 인트로를 듣고 혹시 흥미가 생기시나요? 흥미를 조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잔인한 역사, 잔인한 진술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 흥미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장부터 총 9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9장은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인간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장에서는 비인간화를 탐구하는 것이 왜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비인간화가 대중매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요, 비인간화 이론의 단계라는 제목 아래 비인간화라는 개념이 여러 세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의 사상을 들면서 고대부터 비인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제목은 칼리반의 후손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식민지로 전락한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인간성을 말살당한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제도, 흑인 노예제도를 주목을 하고 있고 언어의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적개심의 수사학이라는 제목 아래 노예제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비인간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노예 무역의 역사를 파헤치고 비인간화가 어떻게 도덕적 이탈 현상을 불러일으키는지, 즉 비인간화가 어떻게 동료 인간을 잔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 제약을 약화시키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사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사학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사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비인간화가 어떻게 도덕적 이탈 현상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집단학살에서 얻은 교훈, 가해자의 만족감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 아래 비인간화가 집단학살 과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헤레로 대학살, 아르메니아 대학살, 홀로코스트, 캄보디아 대학살, 루안다 내전, 수완
수단 다르푸르 대학살을 그 예시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나치의 출판물이었던 하위인간을 근거로 비인간화 과정의 핵심적인 특징 몇 가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인종이라는 제목 아래 인종주의와 비인간화의 연관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비인간화는 인종주의라는 양분을 먹고 자란다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사실 이 장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잔인한 동물이라는 제목 아래 전쟁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비판을 하고 전쟁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담론을 비판을 하고 동물들 간의 동족 살해 행위가 전쟁으로 규정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챕터였어요. 그래서 침팬지들 또는 그러니까 침팬지가 침팬지를 죽이는 행위 또는 개미가 다른 무리의 개미를 죽이는 것과 같은 동족 살해 행위가 전쟁으로 규정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인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 근거로 재인구달의 연구를 또 예시로 듭니다. 그리고 8장은 양면성거죄라는 제목 아래 살인 행위를 향한 인간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살인의 행위는 사실 정신질환을 낳을 정도로 끔찍하고 역겨운 것인데 동시에 사람들은 살인하고 살인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환호를 느끼는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타자를 비인간화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9장에서는 비인간화 이론을 위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비인간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9장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황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존엄을 위협하는 상황이 가득하다. 여러 나라에서 극단적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자가 사회 동포, 만민평등을 외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인류 사회의 수많은 비극은 대개 인간 스스로 저지른 일이다. 비극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은 서로 번갈아가며 노예와 주인이 되기를 반복하고 죽고 죽이기를 계속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진화적 본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관습이다. 분명 한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본성과 관습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유가 있을까?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길 바란다. 이 비인간화의 인류학적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사적 비극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1장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